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지명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그 유명한 놀이동산 있는 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 아픈 사연이 있다고요? 네, 이야기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가 피란길에 거쳐간 곳이 지금의 송파구인데요. 이 송파구의 지명을 잘 살펴보면 병자호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랑 송파구가 지금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병자호란은 정묘호란 이후에 발발한 전쟁이고요. 그렇죠. 네. 정묘년, 병자년에 일어난 오랑캐의 침입이다 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요. 1627년 후금이 명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면서 조선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데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던 인조가 이를 거절하자 조선을 침략한 게 정묘호란입니다. 그리고 나서 1636년 청나라는 다시 조선을 침략하게 되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아니 자기들 뭐 요구를 안 들어줬다고 해서 뭐 바로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는 참 이건 좀 화나네요. 또 열받아. 네, 말도 안 아니 돼. 그러면 선생님 이게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1636년 12월 9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서 불과 5일 만에 수도인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왕실 가족들은 급하게 강화도로 먼저 피신을 갔지만 청나라가 워낙 빠르게 쳐들어오자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도로 가는 길목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는 과정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상황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씨가 인조, 영지 씨가 신하, 태주 씨가 흔남 역을 맡아주세요. 사방엔 청나라 군대가 있고 길엔 눈이 쌓여 있으니 도대체 남한산성까지 어떻게 간단 말인가? 전하, 제가 가는 길 업어드리겠습니다. 얼른 제게 업히시지요. 아이고!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모여 계십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와 전하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이네. 혹시 자네 여기 길을 잘 아는가? 잘 알다마다요. 저는 남한산성 서문 밑에 사는 나무꾼이옵니다. 제가 전하를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서흔남이라고 하옵니다. 자네 이름을 내 꼭 잊지 않겠네. 인조를 업고 남한산성에 오른 이 남자는 바로 서흔남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나무꾼이자 대장장이, 장사채 일을 하던 천민이었어요. 하지만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인조와 신하들을 만나고 이때부터 서흔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흔남은 남학신을 거꾸로 신은 채 인조를 업고 산길을 올랐어요. 남학신을 거꾸로 신고요? 네, 불편한데도. 그리고 남한산성에 이르자 인조는 서흔남에게 남학신은 왜 거꾸로 신은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서흔남은 오랑캐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야, 가는 방향을. 그렇죠. 인조는 서흔남의 지혜에 감탄하며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서흔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밥 한 끼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소탈하게. 네. 머리가 좀 비상하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정식 씨는 어때요? 어서 전화도 거꾸로 걸으십시오. 이제 좀 괜찮으시면 내리시지요. 이제 발이 있으시니 엎지 내리시지 말고 거꾸로 좀 걸어라. 서흔남은 인조가 입고 있는 골룡포를 달라고 했어요. 오. 꿈이 크죠? 꿈이 크네 생각보다. 비싼 그 옷을. 그쵸. 귀한 옷을. 그러자 인조는 골룡포를 벗어줍니다. 오. 소중하게 보관해주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서흔남은 이외에도 병자호란 때 아주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청나라 군대와 직접 싸우기도 했고요. 인조의 서신을 대신 전달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청나라 적진을 지나가야 할 때는 미치광이나 거지 연기를 하면서 다녔다고 이야. 합니다. 그리고 설화에 의하면 청나라 왕자 홍타이지의 옆에 지나갈 때 미치광이 연기를 했는데 홍타이지가 서흔남을 보고 안쓰럽게 여겨서 고기를 던져주자 개 흉내를 내면서 고기를 뜯어먹고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다고 해요. 근데 진짜요? 네. 생각해보면 미치광이 같이 막 사람 이러면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경계심이 풀어지니까. 그렇죠. 탁월한 전략이었네요. 와, 천재네. 진짜 엄청난 활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병자호란이 끝나고 서흔남의 충성심을 높게 산 인조는 종 이품,
동지 중추부사에 풍계를 내렸습니다. 와. 아주 높은 겁니다. 이후 서원남이 죽고 나서 그의 무덤에는 인조의 골룡포가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원래 영광이다. 서원남의 무덤은 광주군 중부면 건복리 병풍산에 있었지만 최근 화장을 해서 남한산성 인근으로 묘비만 옮겼다고 해요. 이 사진이 바로 서원남의 묘비입니다. 야, 근데 진짜 그때 그대로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송파구 도서관에는 인조와 서원남의 모습이 담긴 동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인조가 신하들이랑 같이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잘 풀렸나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게 오히려 패배 원인이 됩니다. 어이구. 인조가 강화도로 가려다가 청나라 군대에게 길목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홍타이지가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도록 유도한 거였습니다. 걸려든 거야. 왜 홍타이지가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유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남한산성의 구조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네. 남한산성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쫙 포위하면 안에 들어간 인조와 병사 신하들은 굶주림과 추위 등에 지쳐서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완전 고립시킨 거예요. 네. 당시 남한산성 안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태주 씨와 영재 씨가 각각 읽어주시겠어요? 말과 소가 모두 죽었으며 살아있는 것은 굶주림이 심하여 서로 그 꼬리를 뜯어먹었다. 1637년 1월 8일 남한산성 고립 24일째. 식량 담당관 남한갑이 인조에게 남은 군량을 보고하다. 남한산성에 들어올 때 군량 6,000석 중에 3,200석을 소비하고 남은 군량이 2,800석이다. 하루에 130석씩 소비한 셈이다. 앞으로 20여일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문으로 나가 식량을 조달하려고 하면 바로 청군에게 발각되어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남한산성에 갇힌 거고 도관에 든 쥐. 그렇죠. 그런 신세가 된 그쵸, 거네요. 그쵸. 그죠? 혹독한 추위에 굶주림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굶주림에 서서히 지쳐갈 무렵 왕실 가족이 피난해 있는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실과 대신 가족들이 청나라군에 포로로 잡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남한산성의 포위를 풀기 위한 근황병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조선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됩니다. 야, 진짜 뭐 절망적이네요, 그냥.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상황.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네,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지금. 다 잡혀있고. 다 포로되고 맞아요. 완전 절망. 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한산성 고립 33일째가 되던 1637년 1월 17일 홍타이지가 조선의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인조가 직접 나와 항복하라.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보낸 국서 내용을 보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신이 바야흐로 300년 동안 지켜온 종사와 수천리의 생명을 폐하께 의탁하게 되었으니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안심하고 귀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이게 사실 병자호란이 군신 관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거절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인조가? 신이 아주 공손하면서도 처절한 내용이 담긴 국서를 홍타이지에게 전달합니다. 출성을 할 테니 부디 자신의 그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조가 백기를 든 겁니다. 결국은 항복을 했네요. 그럼 항복을 했으니까 뭐 다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조선 최대의 굴욕이 남아 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문신 남한갑은 이날의 일들을 기록하면서 맨 앞에 해가 빛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앞에 닥친 치욕을 염두에 둔 표현인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떤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날 인조가 드디어 이제 출성을 하는데요. 원래 남한산성에는 왕이 나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왕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자, 그런데 인조는 왕의 용포가 아닌 하급 관리의 남색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산성에 서문을 통해 나갑니다. 쪽문이죠, 쪽문. 너무 쪽문이다, 저거는. 우와. 홍타이지는 남한산성의 정문이 아닌
초라하고 가장 작은 서문으로 나오라고 문까지 정해줬고요. 그리고 인조 뒤로 소현세자를 비롯해 500여 명의 신하들이 줄줄이 따랐습니다. 인조는 청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삼전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홍타이지가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을 우러러보라는 거죠. 그리고 인조는 청나라 황제 앞에 항복의 의미로 한 번 무릎 꿇고 절할 때마다 3번씩 땅을 이마에 조아리는 300우 고두례를 올립니다. 이 일이 바로 조선왕조 역사상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아, 진짜 너무 야, 진짜 제가 인조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치욕스러웠을 것 같고, 아까 전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긴 거 아니에요,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고요.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지금. 아우, 답답해. 답답해요. 진짜 치욕적인 우리 역사입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홍타이지는 삼전도의 치욕스러운 사건을 비석의 세계라고 명명합니다. 왜 이렇게 신이 났어? 너무 자랑하고 변태. 싶은 거예요. 자, 태주 씨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바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삼전도비와 300우 고드레 부조입니다. 이 300우 고드레를 올리는 모습이 그대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 걸 자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송파구 삼전동 아시죠? 알죠? 과거 삼전동에는 삼전도라는 나루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300우 고두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전도의 나루 이름을 따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시간이 흘러 지금의 삼전동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왜 삼전도의 굴욕인가 했더니 이게 지명을 따서 붙여진 거였네요. 그럼 선생님, 이게 병자호란과 관련된 송파구에 또 다른 지명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이곳이 이제 송파구예요. 네. 앞서 송파구가 인조의 피랑길과 연관이 있다고 했죠. 네. 송파구에서 관련된 지역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이동입니다. 방이동. 인조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이 직접 청나라 군대와 싸운 일이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오랑캐를 막아냈다고 해서 오랑캐 이 막을 방을 써서 방이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훗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꽃다울 방, 흰비름 이 이렇게 고쳐서 현재 방이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금동이 오금동. 보이시죠? 맞아요. 오금동은 인조가 피란길에 잠시 이 지역에 쉬면서 신하에게 무릎 뒤쪽인 오금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해서 오금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지금의 오금동이 됐다는 설이 오금이 있습니다. 아프길 다행이네요. 그렇죠. 뭐 엉치가 아팠으면 엉치동. 엉치동 뭐 이럴 수 있고. 예.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게 참 그냥 웃을 수만도 없고 맞아요.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삼전도 굴욕 이후 조선과 청나라는 군신관계로 청의 속국이 돼버렸죠. 자, 그래서 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청이 조선에 요구한 11가지 항복 조건인 정축화약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11가지 조약 중 일단 5가지 조약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진짜 참 디테일하게도 또 약속을 했네요. 그죠? 네. 아, 진짜. 1번, 조선은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행할 것. 3번, 조선은 왕의 장자와 제2자 및 대신의 자녀를 인질로 보낼 것. 자, 5번, 청이 명을 정벌할 때는 기일을 어기지 말고 원군을 파견할 것. 자, 7번, 포로들이 도망쳐 오면 체포하여 돌려보낼 것. 어머. 와, 진짜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구조항은 조선은 성을 수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국방에 힘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야, 근데 저는 제일 짜증나는 게 7번인 것 같아. 우리 조선의 그 포로들이 다시 오면은 다시 원상복귀해라. 나라가 이거 품어주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 청나라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가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정축화약 3번을 보면 왕의 장자와 제2자 그리고 대신의 자녀들을 인질로 보낼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삼전도 사건 이후 청나라는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뿐만 아니라 150여 명의 신하들까지 인질로 잡아갔어요. 와, 우와. 이미 항복도 했는데 왕자를 또 인질로 잡아가요? 그렇죠. 뭐 이제 진짜 나쁜 거.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인조한테 너 아들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 너 같은 짓 하면 너 아들 다른 죽는 거야. 생각하면 그냥 끝이야.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나라는 조선의 궁궐을 불태우고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약탈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남한산성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유린, 폭행, 살해,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어요. 진짜 너무하다. 이때도 겁탈을 당한 여성들이 임신을 해 이태원에 모이게 된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영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죽은 어미의 젖을 여전히 빨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야, 진짜 가슴 아픈 역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청나라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청나라 최악의 만행으로 볼 수 있는 공녀 착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명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